수 있는 돈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원 문의 080-749-1004. 깨끗한 식수, 화장실,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나 위생시설 없이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발육 부진, 성장 저하 이런 문제를 겪기도 하고요. 홍역, 말라리아, 설사 이런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많이 잃어요. 후원 문의 080-274-1004. 아이들한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식을 저희가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들은 얘기가 유니세프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우리 아이는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가슴이 뿌듯해요. 아이들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유니세프가 있습니다.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274-1004.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지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기. 약속? 7살 샤샤는 오늘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음식을 찾습니다. 배탈과 기생충에 시달려도 이것이 샤샤의 배고픔을 달랠 유일한 끼니입니다. 요즘 세상에 굶으면 얼마나 굶겠어 생각했던 전 부끄러웠습니다. 샤샤는 계속 이런 몹쓸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힘든 어린이들에게 유니세프의 영양실조 치료와 식량 지원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 자랄 수 있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어린이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후원해주세요. 080-096-1004. Can't stop, won't stop, don't stop now. Don't stop now. Stay just a little longer. We can talk about it later.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 몇 해 전 낙상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메리는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을 앗아간 채석장에서 힘든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ama tika tunga moru nje sake sdan neron bupia pipilo kepenika anara suma ngane ko sekale 마치 심장을 쪼개는 듯 애달픈 채석 작업과 고깃배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도 돌아오는 건 턱없이 모자란 한 끼의 식사. 막내 동생은 고열에 시달리다 다리와 눈에 장애를 입었지만 치료를 위한 약 하나를 살 돈이 없습니다. bupia pipila na ko sa family ore ne suma ngai na kinungis 후원 문의 1800-1729 1800-1729. 굿네이버스는 전문 보건 의료 사업을 수행하며 아이들의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메리가 눈물을 닦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지금 굿네이버스와 함께 해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9 1800-1729. 굿네이버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신세계그룹이 다급해 보입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신세계그룹은 작년 9월 최고 경영자를 40% 교체하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신세건설 대표를 연임시킨 지 일주일 만에 경질했죠. 지난달 8일 회장 승진으로 책임이 더 무거워진 정용진 회장이 과연 위기를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신세계가 인적 쇄신을 통해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면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도 과감한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계열사 간 스몰딜로 사업 재편에 나섰죠.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기업 얘기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주요 대기업의 미래 투자 전략 토의학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박병호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겸임 교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신세계건설 얼마 전에 신세계건설 대표를 연임시킨 지 일주일 만에 경질을 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경질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던데, 자, 신세그룹 내에 좀 위기감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좀 보여준다고 하겠네요. 박주근 대표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세건설 전반적인 상황. 우리가 알듯이 최근에 건설사들의 부실, 뭐 태영그룹을 비롯해서 시작으로 그 이후에 지금 어디가 순서가 될까? 총선 이후에 어디 순서가 될까라고 시장에서 나도는 얘기는 롯데건설하고 이제 신세계건설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실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번에 그 지난해 이마트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렇죠. 창립 이래 첫 적자였죠. 그 이마트가. 연결 기준이니까 그 연결 기준의 적자의 주요 역할을 했던 게 신세계건설. 주범이 신세계건설입니다. 실제 이번에 그 신임 대표로 내정된 분이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부사장인데 우리가 아까 초대 말씀하셨듯이 지난 9월 달에 신세계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계열사 대표이사 40%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9월에 그렇게 인사를 전격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게 보면 재계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인사에는 이번 인사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난해에 40%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력 계열사는 다 바꿨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주력 계열사는 아시듯이 신세계 그리고 이마트, 뭐 그다음에 신세계 푸드라든지 주요 계열사인데 신세계 대표이사를 박주영 신세계 센트럴시티 대표이사를 앉혔어요. 그리고 이마트 대표이사에는 정용진 회장이 그렇게 아끼던 외부 출신을 갈아치워버리고 4년 만에 한채양 대표를 앉혔습니다. 이번에 신세계건설에도 허병훈 경영지라실 앉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재무통입니다. 재무통. 모두 재무통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명희 총괄회장이 키운 사람들입니다. 이명희 총괄회장이 지금 그러니까 그 지난 9월 인사와 이번 인사의 공통점은 실제적으로 정용진 회장이나 정유경 신세계 총괄부사장의 입김이 거의 작용하지 않은 이명희 총괄회장의 입김으로 인한 입김의 인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용진 회장이 지난달 8일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는데 이명희, 모친인 이명희 회장이 총괄회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사를 해왔다. 그러면 이번 신세계건설 전격적인 경질 자체, 그거는 그러면 정용진 회장이 이명희 회장의 뜻과 달리 경질시킨 건가요?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예측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명희 회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도 하고 또 정용진 회장이 또 이마트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백화점은 정유경 이제 동생한테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 분담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누구의 뜻이 더 강하냐라는 건 뭐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그 위기감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마트 신세계그룹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우리 기업 역사를 보면요. 이 그 건설회사가 이 그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룹을 문 닫게 하는데 굉장히 기여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룹을 망하게 한 그 주범이 된 경우가 많다. 우리가 뭐 새끼가 어미를 죽인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처럼 이 작은 회사 하나가 이 사실은 그룹 전체를 문 닫게 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그 외환위기 시절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소주의 시장 마켓 1등을 하던 그 진로 그룹이
그 건설회사 때문에 문 닫았고요. 또 여성복 1등 하던 회사 신원이라고 있습니다. 신원, 오래된 네. 회사. 예, 신원이 또 신원종합건설 때문에 문 닫았고 그게 이제 그때뿐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들어서서도 우리 뭐 비대 뭐 정수기로 유명한 성공했던 웅진그룹이 또 건설회사 때문에 또 문을 닫게 됐고요.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뭐 LIG 그룹도 건영이라는 회사 때문에 고초를 겪었고요. 뭐 금호아시아나 그룹도 그 대우건설 인수 때문에 그렇고 그 예는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뭐 좀 생략하고 최근에 와서도 GS 그룹, 뭐 SK 하나 그룹도 건설 회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 신세계건설의 부실이 심각하니까 신세계그룹 전체에 그 영향을 줄 수 예, 줄 만큼 심각하다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인사를 전격적으로 했는데 연결 기준으로 하니까 이마트가 신세계건설 때문에 적자를 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 본업만 본다면 어떨까요? 이마트 본업만 본다면 본다. 신세계건설 때문에 적자야. 우린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변명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신세계건설 때문에 그 사상 첫 영업 적자도 봤지만 또 하나의 또 기록을 남겼죠. 처음으로 유통 1위 자리도 넘겨줬죠. 쿠팡에. 아, 쿠팡에. 예, 여기도 기록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마트에 대해서 이마트가 사실은 그 전에 3조를 주고 예. 이베이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G마켓하고 예. 옥션을 인수를 했는데 인수한 첫 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마트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예.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셔닝으로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 내리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제 괜찮습니다. 그래요. 현대백화점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뭐 잘 아시듯이 더 현대서울, 예. 여의도에 그리고 뭐 판교에 이런 좀 센세이션한 백화점 만들어내면서 오프라인 쪽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이마트는 현재 점포가 15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전국에. 이번에 또 줄입니다. 점포를 또 줄이고. 이미 롯데마트는 이미 구조조정 한번 들어갔죠. 예. 이마트는 다시 구조조정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냐 이렇게 또 따져봐야 돼요. 네. 그런데 미국의 월마트나 코스트코는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에는 오프라인 그런 매장 대형 중매장인데, 마트인데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다. 좋고 주가도 연초 대비 현재까지 30% 이상 다 올랐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우리 이마트 주가는 어때요? 좀 최악이죠. 최악. 예. 이마트 주가는 생각해 보시면 이마트의 점포가 그 전국 지점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되는데 그게 생각해 보시면 거기 땅값이나 뭐 지점 뭐 여러 가지 따져 보면 자산이 꽤 되겠죠. 네. 근데 주가는 2조가 채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예. 지금 보니까 이마트 10년간 주가 추이가 나오는데 10년 내 최저 수준 주주들 굉장히 좀 뿔이 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이야기할 때 우리가 PBR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하는데 예. 저런 주가 현황을 보니까 현재 PBR은 0.2가 안 됩니다. 0.17 이하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0.17. 이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주총 끝나고 일주일 만에 교체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주주들을 무시하는 거죠. 예. 네. 저는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는 이마트의 실적 부진의 원인을 신세계건설을 약간 진화시킨 것도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마트 본업도 지금 이마트 연결 기준이 아니라 개별 기준으로만 봐도 매출 영업이 이런 게 좀 좋지 않은데 그렇죠. 책임을 신세계건설에 넘기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건설 방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롯데건설과 신세계건설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실은 예견된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유통이 국내에서 아주 급속하게 성장할 때 예. 거기에 짓는 많은 지점들을 누가 짓겠습니까? 딴 사람 주기 아까웠겠죠. 그러네요. 본업에게 계열사를 만들어 지었는데 그동안 20년간 경쟁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는 책임을 대표성에 묻고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다. 상황이 그 정도로 일주일 만에 신세계건설 대표를 좀 바꾼다면 뭐 혹시 정영진 회장 뭐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회장 승진한 지 뭐 추가적인 어떤 인적 쇄신, 인사 계획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나와야 될 것 같다. 우리 말씀 잘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세계건설의 영향, 자회사의 영향 때문에 예. 사상 적자를
봤지만 예. 아직까지 이 별개 기준으로 이마트 자체만 보면 이마트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흑자인데. 흑자가 흑자인데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은 미래를 보고 산다라는 말 뜻이 이 흑자를 내고 있더라도 과거에 비하면 흑자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특히 이제 이 이마트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는 좀 못하고 있다 생각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유통 그룹으로서 이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치중하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잘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든지 셋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이마트는 기존에 우리가 유명한 그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은 돈 많이 벌었죠. 근데 그게 이커머스 영향 때문에 계속 매출도 떨어지고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마트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는 온, 오프 둘 다 잘하겠다. 둘 다 잘하겠다. 예, 둘 다 잘하겠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전략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둘 다 잘하겠다는 예, 전략이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예, 그 월마트 같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컸던 회사가 예. 온라인도 잘해가지고 지금 아주 대등하게 따라오고 있다. 아마존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유명한 회사들은 또 그 방면을 가고 있는데 이 이마트는 온, 오프를 둘 다 잘하겠다라고 기치를 내걸고 또 통합 모델이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 그 통합 모델이 소비자들한테 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다들 얘기를 하던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온라인 쪽에 이제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뭐 이베이 코리아 인수, 옥션, 지마켓 다 인수했는데 막대한 돈을 넣었습니다. 3조 6천인가 뭐 저는 제 기억에는 아마 그렇게 큰 돈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세계 건설 문제는 뭐 신세계 백화점 또는 뭐 그 이마트 자금력을 따지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계열사들이 좀 지원해서. 예. 그렇지만 이 온라인 이쪽에 부진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기감이 또 증폭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인사가 있다면. 저는 있을 거로 봅니다. 있는데 있다면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일반적인 계열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온라인 쪽에 집중해서 아마 뭐 인적 쇄신이 내지는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온라인 분야에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잘하겠다 그러는데 일단 이마트는 내수 중심의 오프라인의 어떤 본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가지를 잘하겠다는 전략이 과연 통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산자부에서 최근 3년간의 유통 채널 전체 매출액의 비중 변화를 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유통산업 매출 비중이 크게 이제 대형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마켓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SSM이라고 해서 소규모 우리가 알고 마켓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채널별로 비중이 가장 많이 준 게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가 전체 유통 매출에서 2021년에 한 15.7%에서 지난해 12.7%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포인트나 줄었는 반면에 백화점은 늘었어요. 16.8%에서 17.4% 오히려 늘었습니다. 백화점도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실제 좋은 거죠. 온라인은 48.4에서 50.5%로 지난해 처음으로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바뀌었죠. 그러네요. 인구 구조가 가족 중심에서 개인 위주로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자 온라인 마켓이 이제 그러면 커져가는데 대응이 있느냐?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의 테무, 알리 정말 무섭게 치고 들어오고 무섭습니다. 있습니다. 쿠팡조차 위협받고 있어서 저는 이마트가 온오프라인을 같이을 해보겠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마트 미래에 대한 뭔가 좀 불투명하다. 그런 인식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이렇게 쇄신책을 발표했는데도 이마트 주가가 지금 전혀 반응이 움직이지 없습니다.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정영진 회장 지금 회장으로 승진해서 뭔가 책임이 무거운데 정영진 회장이 부회장이 된 지도 한 20년이 가까이 됐죠? 부회장으로 벌써 해온 지가. 그러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보면 참 SNS 활동도 많이 했는데 이제 회장이 돼서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업 총수나 리더로서 이렇게 SNS 활동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거는 미국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괴짜 CEO라고 하시는 분, 일론 머스크.
근데 저는 이제 이 오너 경영인들이 이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SNS 활동하는 거는 양날의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잘하면 네. 더할 날씨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예. 근데 잘못하면 또 큰 피해가 부메랑으로 오거든요. 예. 그 테슬라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테슬라가 초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 SNS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아, 초기에는? 예, 초기에. 근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상당히 인지도 높아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 시기에는 지금 테슬라의 주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CEO 리스크, 예, CEO의 입이다. 일론 입이 머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다. SNS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모든 주주들, 테슬라 주주들의 어떤 바람인데 그 정용진 회장님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용진 회장님의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뭐 수십만, 어떨 때 100만 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달리 보면요, 이 100만 명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또 안건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는 수백만 명의 다른 소비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너 경영인으로서 유명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하고 잘생기셨고 뭐 MZ 세대로 봤을 때는 멋있는 사람인데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는 게 저희 하나의 생각입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뭐 그런 지적들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회장이 되면서 이제 중단을 했다 그러는데 뭐 이게 그룹 사정을 보면은 지금 SNS를 뭐 할 만큼 그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현재 사실은 회장 승진할 타이밍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승진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장 승진을 한 그 타이밍 자체가 신세계 그룹의 실적인 최악이고 예, 주가도 최악이고 거기에다가 직원들은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대표이사들 40%를 거의 절반 가까운 대표이사를 교체를 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본인 혼자 회장 승진 넌센스죠. 거기에다가 이 최악의 실적에서 지난 사업보고서 지난해 연봉 공개를 했는데 유일하게 정용진 회장만 연봉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넌센스죠. 대부분의 미등기 임원들 그 상여금을 볼 때 대부분 당연히 떨어졌죠. 정리도 해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 자체가 굉장히 과연 주주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회장이 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회장님 타이틀을 달면서 뭔가 더 책임감을 갖고 그룹의 리더십을 더 강화하면서 장악을 해서 신세계를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이제 취지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회장이 되면서 한 거는 이제 첫 인사는 신세경 대표이사 경질인데 뭔가 좀 이런 인적 쇄신이라든지 경영 방침의 변화 같은 게 좀 나오기를 주주들은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그럼요. 신세계에 특히 투자하시는 주주들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저는 그 이렇게 사실 이명희 총괄 회장님과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동생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그 정용진 회장이 된 게 뭐 본인의 뜻인지 뭐 아니면 어머님의 추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타이밍 관련돼 갖고는 아마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마트가 어렵고 백화점은 여전히 좀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마트 문제가 되는 거를 정용진 회장이 책임지고 이 그룹에 딴 데 전파시키지 말고 책임지고 해결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회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이제 준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가족 경영한 데 있어서 뭐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석해 본다 그러면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리더십 내지는 그 어떤 경영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왔다.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장으로 돼서 뭔가 주기에 걸맞게 기업을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아야 될 테고 경영 비전도 보여야 될 테고 상당히 어깨가 무겁겠네요. 자, 신세계는 그렇게 위기 탈출에 지금 비상에 걸린 반면에 얼마 전에 현대차와 LG그룹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뭐 64% 3년 내 68조 현대차는 LG는 5년 내 100조. 어떤 내용입니까? 이 현대차와 LG그룹의 투자 계획? 두 그룹의 공통점은 첫 번째 키워드는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죠. 보통 이제 뭐 몇백 조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이야기하는 또 하나 공통 키워드는 R&D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미래 준비에 대해서 늘어났다는 건데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현대자동차도 발표를 했고 LG는 주주총회 자리에서 발표를 했죠. 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뭔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투자 계획이겠네요. 이런 아무래도 그렇죠. 앞으로 향후 정사진을 내밀면서 주주들 설득하기 위한 건데
이 두 개의 그 두 그룹의 공통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또 하나는 미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즘 완성차 업체들이 유행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요즘은 자동차 업체들이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기계공학 회사냐 IT 회사냐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임ler 벤츠도 그렇고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토요타도 그렇고, 지나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전체 뽑는 신규 인원 그 엔지니어의 60% 70%가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시대에 대비한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소위 말하는 SDV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CES 2024에서도 현대차에서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이라고 해서 SDV 전략이라고 하는데 현대차의 이 SDV 전략에 따라서 전동화, SDV, 배터리 기술 내죠. 이 세 개를 같이 움직여서 결국은 이 세 개를 묶어서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걸로 한국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맥락상에서 현대차가 전체 그 68조를 투자하는데 그 중에 R&D에만 절반인 31조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48%. 대단하네요. 그게 주 맥락이고 LG는 주주총회에서 LG의 요즘 대표적인 슬로건은 ABC입니다. ABC? 네. ABC가 뭐냐 하면 LG는 앞으로 그 AI 인공지능 그렇죠. 그다음 바이오의 바이오. 그리고 C는 클린 에너지입니다. 클린 에너지다. 환경 세 가지 축으로 하면서 한 100조를 투자할 건데 한 50%를 R&D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국내 투자 대규모 투자가 이제 국내에 밝혔다. 그다음에 R&D에 상당 부분을 투자한다. 뭐 이러면 이제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취업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굉장히 빅뉴스 같은데 결국은 이 주주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주들한테 뭔가 이제 비전을 이제 보인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보시기에 두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방향을 좀 잘 잡은 것 같습니까? 저는 액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주주들에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잘 보여줬고 이렇게 그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좀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면 사실 경영학의 전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전략 이론, 전략,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옛날 80년대까지는 저 산업 구조론이라는 어떤 전략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게 내용은 뭐냐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과가 좋으려 그러면 그 기업에 속한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정해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이 그 영위하는 사업이 그 고성장, 뭐 수익성이 높은 산업에 포지셔닝 하고 있으면 성공을 하고 뭐 저성장, 저수익 사업에 있으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구조로. 앞으로 뛰는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라. 그게 그 이론이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그 중심으로 가다가 이게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뭐 이론 이름은 핵심 역량 또는 뭐 자원 기반의 관점이라는 어떤 그런 전략 이론이 있는데 아니더라 보니까 기업이 성공하는 거는 이 어떤 산업에 있던 간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과 능력이 달려 있는 거지. 뭐 산업에만 좋은 데 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너 자신을 봐라. 너희 갖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봐서 성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뛰어들어라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압도적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오고 난 다음에 이 두 이론끼리 서로 이제 대등하게 경쟁을 했죠. 지금까지 하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들어오면서부터는 다시 산업구조론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을 했어요? 산업구조론이? 핵심 역량을 뛰어넘어서요? 4차 산업 관련된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 관련된 그 기업들이 고수익을 내고 성공하고 주가도 높고 하니까 그래서 산업구조론이 지금 너무 이렇게 그 지배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투자 기업들의 그 계획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 신기술을 걸자를 다 쓰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를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기업이 그걸 다 잘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이 있는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들이 자신감 내지는 뭐 말은 다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림이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사람 뽑아가지고 이제 R&D 해가지고 음. 그 뭐 하겠다 그러면 사업 계획이 아니라 이건 구상이고 꿈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이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산업 예. 구조론에서 다 누구나 인공지능, 바이오. 예. 그러고 보니까 LG가 지금 그러네요. 본인들은 LG도 이제 그렇고 SK도 SK도. 예 아마 SK도 곧 나오면 삼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이오, 배터리, 인공지능 똑같이 나올 전부 다. 겁니다. 예. 뭐 새로운 미래 산업이라고 하니까 그 미래 산업들을 두고 다 그 기업들이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해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도태되는 그런 경쟁을 하게 되겠네요. 그룹 하나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화그룹인데 보니까 뭔가 이 지금 스몰 딜을 계열사 간에 하는 걸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사업 재편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업 재편을 한다는 겁니까?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은 사실은 2년 전에 한번 크게 한번 있었죠. 2년 전에. 네, 2년 전에 이제 방산을 중심으로 두기 위한 산업 구조 개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 중심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겠다. 굉장히 큰 구조 중에 하나 있었고 이번 사업 구조 개편은 그 이후 2차 거기에 대한 조금 디테일함으로 구조 개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했어요? 크게 줄기는 어떻게 두 가지인데 네. 우선 그 지금 하나그룹은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 주 하나가 지주회사이면서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사업 지주회사거든요. 여기. 예. 그러니까 사업 지주회사의 주 하나를 중심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하나 축으로 이렇게 그 지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부들을 지금 다시 그 각자의 역량으로 분리시키는 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각자 영역을 분리시킨다. 네. 좀 나누어서 그 중에 이제 떼어내고. 핵심은 뭐냐면 주 하나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줄 수 있는 방산 쪽은 방산으로 주고, 주고. 네. 그리고 태양광은 태양광 쪽으로 주는 요런 이제 구조 개편을 예. 플러스 이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있는 사업부 중에서 좀 더 분할 거 분할해서 이것도 좀 구조 조정하는. 사실은 이 그림은 예. 이제 이게 이제 지배 구조 플러스 균형권 승계하고 밀접합니다. 경영권 승계와 밀접하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하나그룹은 김성윤 회장이 그 균형권 승계를 완전히 하려면 예. 주 하나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지분을 아들 삼형제에게 다 줘야 되는데 네. 아직 그 과정이 아직 있거든요. 아직 예.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예.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큰 아들인 김동관 부회장은 주력 기업, 그러니까 방산, 화학, 조선까지 예, 이 주력을 가져가고 둘째인 김동원, 김동원, 네. 김동원, 네, 네, 김동원 그렇죠. 부사장은 금융 쪽을 가져가는 구조. 금융. 예, 그리고 막내인 김동선 전무는 갤러리아를 비롯한 유통 플러스 예. 로봇, 네. 최근 로봇 사업까지 묶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인데 예. 이번 사업 구조 개편도 하지만 그 큰 기업 안에 있는 여러 계열사와 사업 부분을 다시 질서를 만드는 정리해가지고 예. 큰아들인 김동관 부회장 쪽에 이제 주력하는 우주방산이라든지 김동관 부회장이 관심 있는 신재생 그렇죠.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미래의 먹거리다. 그래서 뭔가 이걸 통해서 좀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보자. 뭐 그런 게 조금 여기 반영돼 있다고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좋게 해석해 주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보면 핵심을 보면 예. 사실 그 주 하나라는 회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구조였었어요. 그 하나는 그래서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과거에는 굉장히 단조로웠죠. 한국화약이라는 어떤 방위 산업체의 어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다가 화학 쪽을 많이 이제 키웠다가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삼성으로부터 그 삼성 테크인이라는 회사, 지금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이 회사를 에어로스페이스. 일수하고 나서부터 회사 그룹이 굉장히 이제 커졌고 네. 지금 세계 7인가 뭐 정도까지 올라오는 정도까지 네.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주 하나의 사업을 정리하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떼가지고 네. 이제 일부는 뭐 풍력 발전, 뭐 플랜트 같은 어떤 하나 오션이라고
하나그룹에서 대우조선을 예, 인수했거든요. 대우조선해양. 그렇죠. 네, 네. 그 회사에다가 넘겨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조선회사로서 같이 갖고 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다음 태양광 관련된 뭐 어떤 장비 같은 것들은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에 넘겨주고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하는 건 그런 좋은데, 과정이군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네. 그 김성현 회장은 첫째 아들 김동관 부회장에게 절대적인 그룹의 어떤 그 사업을 넘겨주는 포석이 강합니다. 하나오션, 하나에로스페이스 전부 다 하나에로스페이스. 예, 뭐 기존의 화학 소재까지 포함해서. 예. 그다음 둘째 이제 화학, 둘째는 김동원 타이틀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융주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데 그 막내 몫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김동선. 예, 김동선입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하나에로스페이스에서 사업체 한 2개 정도를 떼가지고 그래요? 이제 명목은 하나에로스페이스한테는 방위산업, 항공우주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명분이지만 거기서 사업체 뭐 반도체라든지 뭐 보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부분을 떼가지고 김동선 씨에게 맡기는 네,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에로스페이스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주력하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방산이 전망이 좋다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 전망이 좋고. 예, 뭐 최근에 국제 질서도 방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 이런 부분에 이제 변성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나에로스페이스에서 좀 더 그 집중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인적 분할하는 거. 네, 인적 분할을 하면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예. 인적 분할을 하면 그 주 하나가 인적 분할된 기업에 똑같은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주기가 편하죠. 사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는 게 맞죠. 만약 그 뗀 기업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면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다시 그 삼형제간 나누기와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게 아니냐. 네. 하나 쪽에서는 사업 경쟁이 강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주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에로스페이스 방산 우주항공에 집중하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뭔가 그런 계기로 해서 사업을 재편하고 경영권 승계를 좀 확실히 하겠다. 네. 그런 포석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대기업들의 미래를 대비한 선택과 집중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경임교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은 40%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죠.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모시고 다양한 노동 현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노동개혁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 많습니다. 병원 바쁘시겠어요. 네. 마침 어제 이 저축은행 제2금융권에 대해서 이 차별적인 처우, 그러니까 비정규직들 혹시 좀 차별하지 않나 뭐 이런 기획 감독을 하셨다는데 네. 감독을 해보니까 뭐 차별적인 처우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비정규직들?
비정규직 그 차별 시정 제도는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인데 예. 그런 그 비정규직 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그 사업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 금융기관에 그 비정규직 그 차별 시정 기획 감독을 했었는데요. 은행들? 그거에 네네.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저축은행을 그 기획 감독을 해보니까 어때요? 35개 저축은행을 그 기획 감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4개 그 업체에서 그 비정규직 그 차별 그 시정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14개에서. 네. 네. 대표적으로는 뭐 그 어떤 사례들입니까? 네. 이게 차별적인 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건강검진비를 그 지원 안 한다든가. 건강검진비 지원 안 하거나. 네. 정규직은 지원해 주는데 네. 또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뭐 저기 그 정규직 그 근로자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이런 성희롱 사례도 그 적발이 됐고요. 성희롱 사례. 또 네. 그 수습 근로자라고 하는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그 미만 임금을 그 지급하는 그런 그 사례들도 적발이 됐습니다. 아,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안 줬다. 네, 네, 네. 혹시 뭐 점심값 안 주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는 그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 차별적인 그 처우를 하게 되면요, 저희들은 그 차별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정 명령. 이번에도 그 저축은행 14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차별 시정 명령을 그 조치할 계획이고요. 예. 앞으로도 이번에는 저축은행을 했지만 예. 앞으로도 다양한 그 비정규직 그 차별 그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기획 감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획 감독을 해서 고쳐 나간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뭐. 그럼요.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 우리나라는 비정규직법에서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그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는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서 기획 감독을 해보니까 다 차별을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법을 다 지키지 않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위반한 이제 거죠. 고치라고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린다. 네네. 혹시 안 들으면 어떻게? 안 들으면은 그 이행 강제금하고 그 벌금 과태료가 붙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획 감독 당하기 전에 지금 전반적인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미리 다 정규직과 똑같이 하는 대우를 좀 올려줘야만 되는데. 네, 그런 거죠. 꼭 노동부가 기획 감독 안 해도 알아서 좀 기업들이 해야 네, 되겠네요. 그렇게 그 앞으로는 기획 감독을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그 비정규직 그 차별 시정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각 업체에 좀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고용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고용률,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해 있는 사람이 얼마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고용률인데 요즘 고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면서요? 어느 정도이고 왜 그렇죠? 올해 1월, 2월 그 고용 동향을 보면 예. 그 취업자 수가 전년 그 동기 대비 한 30만 명 이상 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만 명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도 68.7% 그러니까 그 15세부터 64세 그 생산 가능 인구 중심 고용률을 보면은 그 68.7%인데요. 이거는 그 1월, 2월 그 동기 그 대비 역대 최고 높은 그 수치입니다. 1, 2월 대비. 예, 네. 그런 걸로 봐서는 현재 그 고용 상황은 굉장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률이 이제 1, 2월 역대 1, 2월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제가 좀 모두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 60세 이상 분들이 좀 취업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청년들은 좀 여전히 실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낮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번에 그 통계에서 보면은요. 청년 취업자 수가 약간 줄긴 했는데 청년 그 인구는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구가 줄었다. 네네네. 그래서 청년 고용률도 증가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증가한 거는 여성 고용률입니다. 여성들. 여성의 특히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그 고용률 그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그만큼 경력 단절 없는 그 여성 그 경제활동 참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방금 들어온 뉴스네요. 윤석열 대통령 이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는데, 네네.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기업의 노동자들 지원하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노조 없는 노동자가 훨씬 많죠. 노조 있는 노동자보다.
그 임금 근로자의 그 한 86%가 노조에 그 가입돼 있지 가입하지 않죠. 않은 네, 미조직 근로자로 그 있고요. 그게 이제 이런 미조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다 그 고용 그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노동조합으로 그 보호를 받으면 노동조합이 협상력으로 임금 근로 조건을 더 높일 수 있는 그 그러니까 보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의 노동자들이 머리띠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다른 데는 뭐 나갈 틈도 없잖아요. 또 노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협상력을 발휘해서 임금 근로 조건을 그 높이는 반면에 미조직 근로자들은 그렇게 그 보호받을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시장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중구조 개선. 이런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그 취약계층 그 근로자, 미조직 그 근로자들을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미조직 그 근로자를 그 지원하는 과를 좀 신설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 과를 신설하고. 근데 네네. 조직을 만드는 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미조직 노동자들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이 있는 그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협상력으로 그걸 보호를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들은 그런 그 장치가 없으니까 정부가 없잖아요. 그 대신해서 그런 그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정책을 좀 새로 설계를 해서 지원해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제 대표도 좀 있어서 대표성이 있어야 또 누군가 대표를 해야만 또 기업과 협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미조직 노동자들은 그 대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돼 있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그 미조직 노동자들은 그래서 그 어쨌든 권익 보호가 더 잘 안 되는 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를 그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미조직 근로자 그 대상 그 정책 조직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가 크네요. 왜냐하면 노조 조직률이 안 돼 있는 분들이 85%가 넘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테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 최근에 이 저출생 고령화, 특히 저출생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출생이 되면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줄어들잖아요. 일할 분이 줄어드니까 노동시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 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좀 비상이 걸린 거죠, 이 문제? 네, 저희 그 부만 비상이 걸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적인 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0.7이지 않습니까? 이 0.72가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요. 이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미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면은 더 빠르게 감소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력 그 투입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요. 이런 것을 그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될 그 부담은 더 커지게 되겠죠. 세금 낼 사람도 줄고. 그렇죠. 참 심각한 일인데 그걸 위해서라면 늘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는 게 일과 육아의 병행입니다.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전 정부 부처가 달려들어도 안 되는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좀 하고 있는 일, 준비하는 이런 건 좀 있습니까? 네, 그 지금 저출생 그 상황에 그 대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률과 출생률을 같이 높이는 그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률과 출생률을. 그 유럽 선진국의 그 경험을 보면 고용률도 높이면서 출생률을 높여야지만 출생률이 실제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고용률과 출생률을 같이 높이려면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 고용 관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고용 관행이 만들어지면은 고용률이 높아지더라도 출생률이 안 높아질 수밖에 못 없습니다. 낳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30세에서 35세 그러니까 출생률이 상당히 그 낮아지고 있는데 그거의 그 큰 원인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그 이 고용 문화가 그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방법이 문제잖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다 기업 스스로도 기업든 기업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는 전 정부 부처가 노력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
그 고용노동부는 그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그 부모가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육아 그것이 육아 휴직이든 육아 근로시간 단축이든 육아 시간을 확보해 드려야지 아이를 그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아 시간 동안에 그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육아 시간에 투입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소득을 보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육아 시간과 그 소득 대체를 네. 해결해 주는 것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 고용 환경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육아 시간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저기 한 게 육아 휴직을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자. 예. 그래서 그 3+3 그 육아 휴직 그 제도라고 해서요. 예. 그 부모가 맞돌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 이렇게 같이 부부가 같이.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은 예. 육아휴직 기간을 그 지금 제도에는 1년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1년 6개월까지 6개월까지. 그러니까 부부가 저기 하면은 3년까지도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그 3+3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예. 또 소득을 그 소득 보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6+6 그 육아휴직 제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6. 네. 부부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은 지금 그 육아휴직 그 수당이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네. 근데 150만 원에서 한 달에 그 할 때마다 50만 원씩 증가를 해서 6개월째 되면은 450만 원까지 그 지원을 해서 예.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높여줘서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부부가 예. 맞돌봄하면서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0세부터 3세까지의 그 육아 시간을 그 제공해 드리는데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육아 시간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럼요, 더 필요하죠. 그것에 네. 대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번에 대폭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네,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통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부터 한 4시간까지 이렇게 육아 그 근로시간 단축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 지금까지는 0세부터 8세까지의 그 아이를 둔 부모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그 대상을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확대를 했군요. 그러니까 12세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도 최대 24개월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을 36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육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는 그런 그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저렇게 돼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실제 직원들한테 더 장려하고 해야 될 텐데 네. 그걸 좀 모니터링하거나 뭐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저희들이 올해 역점을 두는 그 사업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고용문화 개선 사업을 그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에서 이 근로자들이 어떻게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가거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가 신청할 수 있어도 있도록. 실천을 못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참 많거든요, 직원들이. 예, 그런 걸 좀 다 더 세심하게 보살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우수기업 사례도 홍보하고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야, 이 질문할 게 많은데 거의 마지막이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 1월 말에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잖아요. 네. 기업들이 유예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고 정부도 조금 2년 유예를 주장을 했었는데 네. 결국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소상공인들, 영세사업자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뭐 교육을 좀 하고 있다는데 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 좀 부실하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그 중대 그 재해처벌법이 그 적용이 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한 83만 개 됩니다. 83만 개. 이 83만 개 되는 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적용이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 그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국 그걸 순회하면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설명회는 그 지자체와 그다음에 그 우리 저 중소기업 그 벤처부와 그다음에 그 경영 그게 단체하고 같이 예. 그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각 그 설명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습니다. 참여가 열심히 높아요? 와서 그 네. 듣고 막연했던 것을 좀 그 이해하게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좀 아쉬운 점은
이게 그 중대 그 재처벌법을 그 대비해서 그 사업주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그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그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이라든가 제조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다른 업종도 다 거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른 서비스업도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서는 우리 업종에 맞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디테일한 그런 걸 만들어달라. 그 건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급하게 다른 업종에 특화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그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그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안전 대진단 과정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 관련 현안 얘기가 많이 있었네요. 고용률을 높이는 얘기, 저출생 문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아주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은 불확실성과 싸웁니다.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사가 예상치 못한 기술력으로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잠깐 머뭇거리면 끝장입니다. 요즘 건설사들이 그렇죠.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기업 차원의 경쟁을 넘어섰죠. 막대한 보조금이 동원되는 국가 대항전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위태위태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곧 강한 자입니다.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 여기는 대한민국 어느 도일까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온라인 투표. 지금 바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검색하세요. 프로메가 20여 년 이어진 연구, 세계 판매 1위 원료, 종근당 건강 직접 제조, 대한민국 혈행 건강에 책임을 다하다. 1등 오메가3 혈행 건강 프로메가. 고구마 블루 칠리 소스. 미쳤다. 레드올림 고구마.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로 흠뻑 빠르게 흡수되는 액상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 판매 1위. 1위 할만 하네. 당신의 하루에 기아 EV만의 특별함이 더해진다면 일상은 더 여유롭고 더 스마트하고 더 짜릿해질 것입니다. 당신을 변화시키는 움직임. 더 기아 EV. Kia, movement that inspires. Next.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
내가 치매 진단을 받던 날 딸도 병에 걸렸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병의 이름은 간병, 가족 간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골절로 다친 날 며느리도 병에 걸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앓는다는 그 병의 이름은 간병, 가족 간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아프면 가족이 함께 걸리는 병, 간병. 그래서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 나온 AIA 원스톱 든든 건강보험 간병 플랜. 암, 치매 같은 큰 병은 물론 상해로 입원하셔도 간병인 사용 입원 급여금을 정액 보장해드리고 간병 장소 상관없이 매달 장기 요양 급여금 정액 보장. 큰 사고로 인한 고도재해 장애 급여금도 보장해드리니 걱정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내가 사고로 입원하던 날 엄마도 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병의 이름은 간병, 가족 간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날 남편도 병에 걸렸습니다.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는 그 병의 이름은 간병, 가족 간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간병도 병처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AIA 원스톱 든든 건강보험 간병 플랜. 큰 병은 물론 골절로 입원해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간병인 사용 입원 급여금을 정액 보장해드리고 요양시설을 이용하셔도 집에서 간병하셔도 간병 장소 상관없이 장기 요양 급여금을 매달 정액 보장. 게다가 시니어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에 큰 사고로 인한 고도재해 장애 급여금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가 많아도 병력이 있어도 별도 플랜이 있으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도재해 후유 장애 급여금 보장은 장애 지급률 80% 이상 시 보장됩니다. 갱신형 특약이 포함된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하죠. 세대 간 악순환. 현장에 나가보면은 몇 킬로를 달려도 풀 한 포기도 안 보이고 대지는 바싹 말라있고 어린이들이 홍역, 말라리아, 설사 이런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많이 잃어요. 제 시간에 적절한 케어를 받으면은 거의 완치 가능한 질병이거든요. 모든 거를 잃은 상태에서 유니세프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후원 문의 080-749-1004. 아이들한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식을 저희가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생사를 오가는 아이들이 섭취를 하면은 다시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다시 건강해져요. 우리한테는 정말 소정의 액수가 될 수 있는 돈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원 문의 080-749-1004. 깨끗한 식수, 화장실,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나 위생시설 없이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발육 부진, 성장 저하 이런 문제를 겪기도 하고요. 홍역, 말라리아, 설사 이런 그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많이 잃어요. 후원 문의 080-274-1004. 아이들한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식을 저희가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들은 얘기가 유니세프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우리 아이는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가슴이 뿌듯해요. 아이들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유니세프가 있습니다.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274-1004.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지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기. 약속? 7살 샤샤는 오늘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음식을 찾습니다. 배탈과 기생충에 시달려도 이것이 샤샤의 배고픔을 달랠 유일한 끼니입니다. 요즘 세상에 굶으면 얼마나 굶겠어 생각했던 전 부끄러웠습니다. 샤샤는 계속 이런 몹쓸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힘든 어린이들에게 유니세프의 영양실조 치료와 식량 지원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 자랄 수 있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어린이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후원해주세요. 080-096-1004.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 몇 해 전 낙상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메리는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을 앗아간 채석장에서 힘든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amatika tungamuru dunjake sakasdan neron. Bupianga pipiga kepenika anare sumanga nekosekal. 마치 심장을 쪼개는 듯 애달픈 채석 작업과 고깃배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도 돌아오는 건 턱없이 모자란 한 끼의 식사. 막내 동생은 고열에 시달리다 다리와 눈에 장애를 입었지만 치료를 위한 약 하나를 살 돈이 없습니다. Bupianga pipila nekosa family. Gorene sumanga ngaina kinungis. 후원문의 1800-1729 1800-1729. 굿네이버스는 전문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며 아이들의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메리가 눈물을 닦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지금 굿네이버스와 함께 해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9 1800-1729 굿네이버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수출 호조의 반도체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쉽사리 꺾이지 않으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장밋빛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또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3월 반도체 수출이요.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장, 또 반도체 수출이 이제는 회복이 아니라 다시 슈퍼사이클로 진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송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는 겁니까? 적어도 이제 AI향 부분은 슈퍼사이클에 진입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질문하실 때 반도체 전체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반도체 전체에서는 아직도 스마트폰 향이나 그다음에 PC,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라는 게 여러 군데 들어가니까 네. 아직은 기존에 보통 레거시라고 하죠. 기존에 많이 들어가던 부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그러한 그 슈퍼 사이클을 지나서 지금은 여전히 좀 둔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조율을 하면 그 인공지능을 위한 그 서버향은 슈퍼 사이클이 맞는데 나머지 네. 부분은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월별 반도체 수출량을 보면 110억 달러까지 이제 보면 한참 좋았어요. 저희가 코로나 한참 그때 반도체 수출 많이 했었을 때 정말 그 수준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기대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서 반도체에 다시 봄바람이 부나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황 대표님. 기본적으로 뭐 아까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AI 수요 관련해서는 올라가는 건 맞고 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큐가 안 늘어나는 이런 국면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금액 자체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는데 팔리는 가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D램도 네. 올라가고 있고 낸드도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힌트를 줬습니다만은 낸드 쪽에서 가격이 괜찮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일단은 수출 쪽에서 이제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에 사이클이 회복 사이클은 맞는데 과연 슈퍼까지 갈지는 수요 쪽 단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지금 업황 상황을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요, 황경은님, 외국인들이 이제 요즘에 우리 한국 주식을 많이 샀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외국인들은 긍정적인 투자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실 주가가 1월 달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데 1월 달에 떨어지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순매수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지금 담고 있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를 살펴보면 반도체 쪽에 그동안 이제 특히 작년에 반도체 쪽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반도체 쪽에 실적들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실적과 하이닉스의 실적, 관련주들의 실적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주가 측면에 있어서 참 오랫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의 걱정을 샀죠. 미움을 샀죠. 정확히 미움을 샀는데 요즘에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8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 이제 우리가 속칭 9만 전자다, 10만 전자다 이런 얘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어서 송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어쨌든 흐름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대장주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미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고 SK하이닉스 투자자에 비해서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은 이제 만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분명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그 엔비디아발 그러한 GPU, AI 그러한 프로세서에 관련된 그러한 HBM 투자. 관련된 부속된 그런 D램 수요에서 삼성전자가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근 상황에서는 확실히 삼성전자가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지만 엔비디아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 저번 엔비디아 테크 포럼에서 어느 정도 그런 힌트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대감들은 분명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대감이 하나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AI양 그런 서버를 열심히 증설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완전 천떡꾸려였던 낸드 수요가 서버향 낸드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늘고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가장 고생했던 낸드, 또 낸드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MS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고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장 고생했던 분야가 AI향에서 소위 HBM은 아니지만 낸드에서 좋아지는 모습들 때문이라도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이제 뒤늦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미 충분히 시세를 낸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뒤떨어가는 모습의 그러한 소위 갭 메우기 정도 이상의 그러한 주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버향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AI라는 모멘텀 자체가 일으키고 있는 여러 파생 효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국민주 아닙니까, 황 대표님? 삼성전자를 사는 건 사실 이제 한국 주식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를 사는 게 한국을 사는 거는 맞는데 최근에 조금은 다른 기류예요. 왜냐하면 환율을 보시면 달러원 환율이 벌써 1,350원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을 오히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를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는 거다. 이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에요. 탑다운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을 조금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최근에 환율이 그걸 대변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에 작년 4분기에 금년 1분기에 실적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는 국면, 초입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몇 년을 고생하신 개미들이 이제 주식을 팔고 그나마 이제 좀 본전치기라도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당장에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HBM에 들어가는 게 결국은 1A, 1B 전부 다 그 D램 공정, 선단 공정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실은 기술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뒤쳐져서 가고는 있지만은 3분기부터는 벌써 12단. HBM3E를 이제 양산을 한다는 공부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콜 테스트를 받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집약했을 때 사실은 좀 데이터를 봐야 돼요. RO이라는 것도 봐야 되고 PBR이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만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 물론이죠. 안에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통신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총체적인 ROE가 6, 7%밖에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근데 마이크론도 실적이 잘 나오고 그랬지만은 SK 하이닉스는 ROE가 16% 정도로 잘 나옵니다. 2배 이상이네요. 네,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먼저 달린 거고 삼성전자는 뒤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건데 밸류에이션 차이가 상당히 있죠. 근데 그 정도의 ROE 차이인데 밸류에이션 차이는 이제 많이 좀 따라 잡았습니다. 25% 괴리 정도밖에 안 보이기 있어서. 근데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그들의 수익성 대비해서는 지금은 평균 이상으로는 올라와 있다. 지금 시장이 달아오른 거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데를 또 대비해서 봐서는 삼성전자는 반값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 살 수가 없죠. 상대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야 여기 좀 비싼데 여기 따라가기 힘드니까 삼성전자 따라가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사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강 대표님 계속 말씀해 주신 ROE라는 건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뭐 이익을 얼마나 잘 내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를 산다라고 봤었을 때요. 사실 이거를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거는 믿음이나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최근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을 때 그만큼 더 실망감도 컸었을 거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가가 또 확 빠질 가능성이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원대 위로 올라섰고 이런 분들은 변동성이 크면 그만큼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오르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일단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기업의 안정성을 뭘로 판단을 할 거냐 여러 가지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느냐 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적자를 본 적은 사실상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삼성전자가 적자를 낸 기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상 뭐 거의 기억나는 한에서는 없었다. 물론 이제 부분마다 적자를 내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업, 삼성전자라는 전체 기업이 적자를 내는 경우들은 대단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우수하고 신용도 측면에서도 대단히 우수한 기업이다라는 평가는 뭐 반드시 이제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무겁게 간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이닉스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는데 왜 비슷하게 반도체 기업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는 이렇게 조금 무겁게 잘 안 오르는 것 같으냐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핫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것이 결국은 향후 메모리 업계를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이닉스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서 가장 앞서
과감하게 투자를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적인 공급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던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핫하다고 그리고 향후 가장 성장성이 주목되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뒤에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 그 격차를 상당 부분 좁혀갈 가능성은 높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이러한 삼성전자의 그 고대역폭 메모리를 아마 구매를 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수익들이 결국은 이러한 가능성들이 결국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자꾸 삼성전자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반등의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는 사실 해외 나라 밖의 이슈였죠. 엔비디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이제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마련됐단 말이죠. 뭐 약간 쇼맨십이라고도 여겨지는데 젠슨 어프로브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마치 승인된 것처럼 기정사실화되기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강 대표님께 먼저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원사이드하게 이제 밀리고 있는 이런 얘기했잖아요. 어느 뭐 여론을 봐도 전체적으로 주가를 봐도 SK 하이닉스가 다 끌고 간다. 삼성전자 그동안 뭐 했냐? 네. 제대로 하는 게 뭐 했냐? 계속 비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젠슨 황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만 또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명가가 있는데 네. 전통의 명가를 내버려 두고 그쪽만 한쪽만 간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IT 업계에서는 다 듀얼 밴더 이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안정적인 공급망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제 끌고 가는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8단 HBM3는 하이닉스가 먼저 가서 이렇게 선점을 했지만 네.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12단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때부터 주가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HBM3라는 얘기가 뭐 연 내내 작년 말부터 계속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거기 미동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젠슨 황의 코멘트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게 곧 양산 시작, 공급 시작으로 이어질 거다.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젠슨 황 입장에서는 잘한 선택이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데서는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젠슨 황이 얄밉기도 하네요. 양대 한국 기업을 놓고선 마치 이제 그 손에 쥐고서는 무슨 꽃놀이패를 쥐고 있듯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거부할 수 없는 엔비디아라는 곳에 HBM을 납품하냐 안 하냐 한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면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납품이 결정이 됐다. 소위 얘기하는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납품이 결정된다면 그 다음에 주가 판단은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뭐 세컨밴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확실한 소울은 일단 SK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진 건 마이크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8대1, 9대1 정도로 일단 SK 하이닉스 거를 먼저 쓰고 모자르면 마이크론을 쓰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삼성전자가 누군가를 제끼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세 번째 벤더로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그 소위 어쨌든 엔비디아의 말을 그대로 하면 엔비디아 GPU는 노드가 원하는데 지금 관련된 HBM도 지금 충분히 수급이 충분치 않아서 지금 이거를 다 생산을 못 해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먼저 일단 SK 하이닉스를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앞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는
해서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차세대 현재 사용되고 있는 HBM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갈 때 이제 다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못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 걸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삼성전자가 기존 회사들을 다 제치고 뚫고 가려면 기존의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못 따라오는 수준.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 제끼고 삼성전자를 1등 벤더로 채택하는 기회가 오느냐.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완전한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소위 이런 표현을 좀 긴가민가 하면서 쫓아가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이런 관계에서는 기존에 본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다가 물량을 집중시켜주는 것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삼성전자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상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일정 부분은 유지할 가능성은